이민호는 오늘도 지도교수 장혜성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7시 다른 대학원생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미 일상이 된 시간이었어요. 들어와. 장 교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연구실 안은 여전히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죠. 장 교수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는데 민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잘 왔어. 오늘도 할 일이 많거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교수의 말투는 언제나 친근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명령의 무게를 민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을 시킬까요? 우선 내 딸 수민이 과외부터 해야겠어. 요즘 성적이 영 시원찮거든. 내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맡겨보려고 해. 장 교수의 딸 수민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민호는 이미 몇 달째 수민이의 과외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과외를 받을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실험실 기부금 모금건으로 동문회에 가야 해. 내가 대신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와. 민호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상시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냥 우리 실험실 상황 설명하고 연구비 지원 좀 부탁한다고 해. 내가 말을 워낙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장 교수는 그렇게 말하며 민호에게 명함 몇 장을 건넸어요. 동문회 임원들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죠. 민호는 명함을 받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원생이 기부금 모금을 하러 다니는 게 정상일까요? 아, 그리고 내일은 내 조카 결혼식이야. 주차 안내 좀 부탁해. 하객들이 많을 것 같거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호가 해온 일들을 생각해보면 주차 안내는 그나마 쉬운 일이었거든요. 실험 데이터를 대신 정리하고 교수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고 심지어는 교수 대신 학회 발표를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너 정말 착하다. 다른 애들은 이런 일 시키면 인상부터 쓰는데 넌 항상 웃으면서 해주니까 고마워. 장 교수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민호는 장 교수가 시키는 일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싫냐? 라는 장 교수의 말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실 민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학생처럼 보이지만 민호는 은밀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장 교수와의 대화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일정 정리해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연구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화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파일명을 2025년 3월 15일 과외 및 기부금 모금 지시라고 저장했습니다. 민호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이 대학의 썩은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아무도 모르는 민호의 정체가 숨어 있었죠. 민호는 장혜성 교수의 지시에 따라 오후에 동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모인 동문들은 대부분 사업가나 의사, 변호사들이었어요.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장혜성 교수님 연구실의 이민호라고 합니다. 동문회 회장인 김성진 씨가 민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 장 교수 제자군요.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시던데 정말 똑똑한 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회장과 다른 동문들이 관심을 보이자 민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 자료는 장 교수가 만든 게 아니라 민호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실의 실제 연구 현황과 필요한 장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든 거였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신약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동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이재현 동문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민호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선 고성능 분석 장비가 필요하고 연구 재료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호는 이 순간에도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 교수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문들과의 약속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장 교수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민호는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장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리니 들어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동문회 다녀왔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됐어? 지원해준다고 했어? 네, 이재현 동문께서 5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천만 원? 와, 민호야 정말 잘했다. 장 교수는 기뻐하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서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돈으로 우선 내 차부터 바꿔야겠어. 요즘 연구 때문에 이동이 많아서 말이야. 민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넌 정말 이해심이 많아. 아참, 내일 내 조카 결혼식 주차 안내 준비는 했지? 네, 교수님. 일찍 가서 미리 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다른 애들은 이런 일 부탁하면 핑계부터 대거든. 민호가 연구실을 나선 후 장 교수는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 중에서 연구실에 실제로 투입될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장 교수 자신의 필요 경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죠. 한편 민호는 기숙사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동문회에서의 대화, 장 교수와의 대화, 모든 것이 녹음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장 교수의 발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증거 모음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모은 수많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민호는 내일 결혼식에서도 계속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모르는 사이에 대학 어딘가에서는 민호에 대한 수상한 시선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민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장혜성 교수 조카의 결혼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웨딩홀 주차장에서 하객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일이었죠. 정장을 입고 흰 장갑을 낀 민호의 모습은 마치 호텔 직원 같았어요. 이쪽으로 주차해 주세요.
민호는 정중하게 하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야, 고생 많다. 뒤돌아보니 대학 총장인 정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인사를 드렸어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정 총장은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 교수가 자주 얘기하더라. 너 같은 학생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총장님. 정 총장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학생들 치고는 참말이 조심스럽구나.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나?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정 총장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냥 부모님께서 예의를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 총장의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원이라. 어떤 회사인가? 중소기업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곳이라. 정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장 교수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가? 요즘 학생들이 교수님들께 불만이 많다던데. 이 질문에 민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정 총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화목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래, 다행이네. 요즘 일부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정 총장의 말에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민호를 떠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는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총장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연구실에 들어가니 장 교수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호야, 오늘 정말 고생했어. 총장님도 너 칭찬하시더라. 총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참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장 교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민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총장님이 너한테 뭔가 물어보시던데 무슨 얘기하셨어? 민호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 얘기나 연구실 분위기 같은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 혹시 이상한 건 없었고? 네, 전혀요. 장 교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 대화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왜 장 교수까지 총장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호는 기숙사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정 총장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민호를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민호는 급히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점검했어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겠어. 민호는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학술제가 적절한 타이밍일 것 같았습니다. 전교생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죠. 하지만 민호가 모르는 사이에 정 총장은 이미 장 교수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민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호의 배경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민호의 정체를 둘러싼 눈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상시처럼 장혜성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복도에서 만난 다른 대학원생들의 시선이 이상했거든요. 민호야. 뒤에서 같은 연구실 선배인 김현우가 불렀습니다. 현우는 민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조심해. 요즘 교수님이 너에 대해 이상하게 물어보시거든. 뭘 물어보시는데요? 너 집안 얘기, 평상시 행동 패턴, 뭐 그런 거. 나한테도 물어보시고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보시더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조심할게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 교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호야, 앉아. 장 교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에 대해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런데. 네, 교수님. 너 부모님이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랑 주부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말투나 행동을 보면 보통 집 애들과는 좀 달라. 정말 평범한 집안 맞아? 장 교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민호는 내심 긴장하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요즘 너 핸드폰 자주 만지던데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에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녹음하는 걸 들켰을까요? 아, 그냥 메모 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메모? 네, 오늘 할 일이나 중요한 말씀들 적어두는 거요. 장 교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도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실험실 기자재 목록 좀 정리해줘. 감사 나올 것 같거든. 감사요? 응, 학교에서 연구실 운영 점검한다고 그래.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이 말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냈어요. 단순한 정례 감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연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오후에 민호는 기자재 목록을 정리하면서 실험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 교수가 지난번 동문회에서 받기로 한 5천만 원으로 구입했다고 한 장비들이 실제로는 훨씬 저렴한 중고품이었던 거예요. 민호는 몰래 장비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이 장비들은 몇 년 전에 제조된 중고품이었어요. 새 제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역시나 민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장 교수가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빼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이 정보도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장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병호 총장이 함께 있었거든요. 민호야, 총장님께서 우리 연구실 보러 오셨어. 민호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정 총장은 민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요즘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가? 좋습니다, 총장님. 교수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요. 그래. 혹시 불편한 점은 없고? 이 질문에 민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았거든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정 총장과 장 교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민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들 사이에 무언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민호야, 너도 건강 조심하고. 두 사람이 나간 후 민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연례 학술제였어요. 그때가 모든 것을 공개할 적절한 시기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민호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갑질 증거, 연구비 유용, 학생 협박, 논문 조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장혜성 교수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졸업하기 싫냐? 며 학생들을 협박하는 장면,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발언,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외나 기부금 모금 같은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번 주 동안 마지막으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특히 장 교수가 학생들의 실험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실히 잡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장 교수가 오기 전에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려는 거였죠.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장 교수의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상했던 대로 간단했습니다. 장 교수의 생년월일이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근에 발표된 장 교수의 논문 데이터가 실제로는 대학원생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논문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공저자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장 교수의 딸 수민이의 고등학교 과학 프로젝트 자료도 발견된 거였어요. 수민이가 제출했다는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대학원생이 작성한 실험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하지만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벌써 왔네? 장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재빨리 USB를 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일찍 왔습니다. 그래. 뭐 하고 있었어? 어제 정리하던 기자재 목록 마저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 교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학술제 때 너도 발표 하나 해야겠어. 발표요? 응, 우리 연구실 성과를 소개하는 거야. 내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맡겨보려고.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기회였습니다. 학술제에서 발표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면 될까요? 우리 연구실의 최근 연구 성과들, 특히 내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들에 대해서 설명해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논문들이 조작된 것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동료 대학원생들과 만났어요. 김현우 선배를 비롯해서 같은 연구실의 후배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요즘 어때요? 연구실 분위기 말이에요. 민호의 질문에 다들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힘들어. 연구보다는 교수님 개인이라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후배인 이수진이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는 교수님 집 이사까지 도와드렸거든. 주말에 현우 선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 못하겠어. 졸업하기 싫냐는 말 들으면
할 말이 없잖아. 민호는 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부조리를 끝내겠다고 말이에요. 혹시 다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호의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이 있겠어? 교수님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지만 민호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장 교수와 총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대학 홈페이지를 뒤져보며 과거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정병호 총장이 교수로 재직할 때 장혜성 교수의 추천으로 승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된 후에도 장 교수의 연구실에 특별한 지원을 해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민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학술제 당일 대학 대강당에는 전교생과 교수진 그리고 외부 인사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연례 행사인 만큼 모든 학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민호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장혜성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의 연설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윤리입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리 없는 연구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학문에 임해야 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장 교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이끌어주는 멘토이지 권력으로 압박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민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져봤어요. 오늘 사용할 모든 증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마이크 송신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 교수의 연설이 끝나고 각 연구실별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생명과학과 장혜성 교수 연구실의 이민호 학생이 최근 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민호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객석에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장 교수도 뿌듯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이민호입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정된 내용대로 연구실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성과가 아닙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 교수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대학의 심각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선 마이크 송신기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장혜성 교수님께서 방금 전 윤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수님의 연구실은 윤리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장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호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지난 2년간 교수님의 개인적인 업무를 강요받았습니다. 과외, 기부금 모금, 결혼식 주차 안내, 심지어 이사까지 도와드려야 했어요.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졸업하기 싫냐? 그럼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싫다고 하면 너희는 졸업 못해.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또한 교수님은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 돈으로 우선 내 차부터 바꿔야겠어. 요즘 연구 때문에 이동이 많아서 말이야. 이번에는 정병호 총장이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마이크를 끊어. 하지만 민호는 미리 준비한 무선 마이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문 조작입니다. 교수님의 최근 논문들은 모두 학생들의 실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들이에요. 민호는 프로젝터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실험 노트와 교수의 논문을 비교한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딸 수민이 양의 과학 프로젝트도 실제로는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을 표절한 거예요.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장 교수는 무대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교육부와 언론사에 제출되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폭탄 선언에 대강당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여성으로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강당 뒤쪽에서 나타난 여성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강한 아우라를 풍기는 인물이었거든요. 여성은 무대 앞까지 다가와서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사회자가 당황스러워하자 그녀가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의 이사장 김영희입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사장이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민호는 무대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폭로는 모두 사실입니다. 이사장의 말에 장혜성 교수와 정병호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한 이민호 학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민호는 제 조카입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장 교수는 그제야 민호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만으로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이사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반 학생의 신분으로 이 대학에 들어와서 실제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말이에요. 민호가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몇 가지 증거만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민호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연구자가 아닌 개인 비서처럼 부려왔습니다. 졸업하기 싫냐는 말로 협박하면서 온갖 부당한 업무를 시켰죠. 객석에 있던 다른 대학원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지난 2년간 제가 직접 수집한 것들입니다. 녹음 파일 30여 개, 문서 증거 100여 건, 그리고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장 교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 수사야.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사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학생이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인가요? 오히려 교수님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총장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사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이 총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셨죠. 심지어 민호 학생을 의심해서 압박하기까지 하셨고요. 민호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 총장이 민호를 의심하며 캐묻는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답지 않게 말이 조심스럽군요. 어디서 무슨 교육 받았나요?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총장까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하지만 일부 기득권층이 이곳을 사유지처럼 여기며 학생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장혜성 교수와 정병호 총장은 오늘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육부와 검찰에 정식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장 교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호야, 너 이렇게 배신할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민호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와 총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대강당을 떠났어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학술제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학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장혜성 교수와 정병호 총장의 해임 소식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사장실에서 김영희 이사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민호의 이모였지만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호야. 이사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이 정도는 해야죠. 민호도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증거를 모을 줄은 몰랐거든. 처음에는 간단할 줄 알았는데 파다 보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많이 오던데 인터뷰는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한 만큼만 하려고요. 저보다는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민호의 답변에 이사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교수들도 조심스러워하며 학생들을 대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김현우 선배와 이수진은 민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현우 선배의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이사장 조카였다니. 그런데 그동안 우리랑 똑같이 고생했잖아.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대학원생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실제로 지난 2년간 민호가 겪은 일들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장 교수의 갑질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서 공부할 거야?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니요.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 교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날 저녁 민호는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기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증거 모음 폴더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폴더였지만 민호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다시 생겼을 때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 갑질과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업무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합류한 이민호입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민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미 민호의 활동은 교육계에서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전국 대학의 연구 윤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민호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달 후 민호의 사례는 대학 교육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되었어요. 민호는 어느 날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대학생이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날 밤 민호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지난 2년간의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꿈이 현실을 바꿨다는 거였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 선배였어요. 민호야, 새로 오신 교수님 정말 좋으셔. 학생들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연구도 재미있어. 정말 고마워.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모두들 행복하게 연구하세요. 멀리서 대학 캠퍼스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진짜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민호는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들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진정한 스승은 앞서가며 자신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